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을 포함한 단수공천 지역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재옥, 추경호, 김도읍, 박정화 의원 등 12명이 이제 단수공천을 받았고, 반면에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의원은 이름이 빠져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의 공천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참 무난하게 잘 되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133개 지역구에 대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중에 단수공천이 86개 지역구, 그리고 현역들이 단수공천을 받은 데는 34군데예요. 저는 이게 예상보다 오히려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4군데 중에서 그 지역구를 변경을 했던 뭐 서병수 의원, 조혜진 의원, 김태희 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많은 현역들이 지금 영남권에서도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에서도 영남권의 중진들이 좀 이렇게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험지를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듣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남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은 3선 이상이면은 15% 무조건 감점받는 그 국민의힘 공천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잡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과연 공천에 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어디냐, 공관위원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뭐 당초에 처음부터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사퇴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자기를 혼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했어요. 근데 또 면면을 살펴보면 또 강남을의 박진 전 장관이라든지 이원모 검사 출신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니까 대통령실 출신에 대해서 너무 양지로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편한 심기도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또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긴급하게 정우택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공천 하루 전날인가요? 이제 돈 봉투를 수수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뭐 당일에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음해다라고 하면서 그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까지,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윤곽근 전 대구검장이라고 해요. 이제 그 지역의 청주 상당구에.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정우택 의원은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가 한 달 만에 돌연, 그 캠프 관계자들도 모르게 돌연 사퇴를 했는데, 이 지역에도 또 박성근 검사 출신 비서실장이 출마를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과정에서의 잡음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으면서 이슈가 없다, 그냥 조용하게 잘 됐다라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천 남해 하동 이쪽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1위라고 하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은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MB정부 당시 한진중공업 그 희망버스 댓글 여론 조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서천호 예비 후보가 서울 특사로 사면되자마자 공천 후보로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천시에는 국민의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내부적인 어떤 잡음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것이 중앙으로 보도가 좀 약하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김무성 전 대표 사퇴 이거는 아마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네.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예단하기 김무성- 힘들 것 같아요.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과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지역구에 김무성 대표가 나가겠다고 했고 거기에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 후보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계셨던 것이고 뭐 본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본인이 이제 공천 심사를 앞두고서는 그동안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될지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시스템 공천이 좀 이렇게 확립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겠다라고 하셔서 솔직히 뭐 김무성 전 대표 덕에 시스템 공천이 확립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불과 이렇게 사퇴 발표를 하기 7시간 전에 바로 자신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돌연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루 전까지 의견이 갑자기 공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난다라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여당 우세 지역 해운대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공관위원장은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 뭐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예비 후보와 비교해서 강력하고 여러 가지 뭐 점수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할 이유는 없다. 이건 납득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하태경 의원 지역구였는데 하태경 의원이 서울 쪽에 험지로 출마하겠다라고 올라오시면서 이 지역구가 이제 비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아마도 점수 차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뭐 나름대로 양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 이제 공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사는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3개 지역구 중에서 133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는데 그중에 딱 3군데에 대해서만 대통령실 출신들이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주진우 비서관 이외에 중랑 을의 이승환 전 행정관 그리고 전희경 전 비서관이 의정부 갑 이렇게 됐는데 사실 중랑을이나 의정부 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헌지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곳 중에서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에 굉장히 최측근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의 어떠한 공천 개입이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실과의 그 상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점수가 꽤 높은 것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을 했는데 오히려 출신에 따라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역차별할 이유 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뭐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뭐 신인 가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사무총장이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다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그 남해 쪽 얘기를 하셨지만 큰 갈등이 아직까지 그렇게 불거진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갈등이 클만한 데는 갈등에 대한 게 사실 있어도 보도 자체가 없다라는 것 같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이분이 이제 정치 어떻게 보면 신인인데 단수 추천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점수가 높다. 정치 신인인데 반드시 이분이 정치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 무슨 역차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이분이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다라든지 그런 거 없이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역차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역차별인지 오히려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 신청한 중성동갑 여론조사에서 임 전 실장이 제외된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임 전 실장 본인은 중성동갑 출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지역구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서초을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전략 공천 지역구로 공석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비서관인 주진우 전 비서관처럼 이렇게 핵심 인사를 좀 내세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서 지지하는 핵심 인물인가 아니면 당에서 새롭게 영입한 새로운 인물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이제 영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부산의 지역구, 뭐 울산에 뭐 김기현 전 대표가 있는 울산의 지역구로 가는 전은수 예비후보도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새로 이제 영입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이분들이 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험지로 다 이제 가는 상황에서 이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전략공천 지역에 이분이 공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친명 좌장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 네. 이분이 굉장히 뭐 비선이 아니냐 지금 뭐 민주당에 있어서 최순실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둘이 메신저로 막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방송에서 이현주 의원도 이분이 뭐 본인이 영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방송에서 16일 날 라디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진행자가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지역이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인데 이런 데에다가 공천 신청을 한 게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정성호 의원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말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 그리고 8.6 운동권계의 굉장히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 전당대회에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이번에 원내에 진입을 하면 그때 다시 문재인계가 들어와서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공천 과정이 과연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스템 공천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 컷오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원래 설 전쯤에 뭐 이렇게 통보하고 발표한다고 하더니 좀 설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하위 20%는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기에 친문계 문재인 그 비명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친문계, 뭐 친문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루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속도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고 이러한 뭐 돈봉투 의혹을 받은 의원들 아니면은 뭐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밤에 측근들과 모여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과정을 논의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다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밀실 공천 논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실망스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지면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사건은 13일 날 그런 회의가 있지 않았냐, 뭐 컷오프 논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13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 참석 의원으로 알려진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이 그 당일에 내가 지역구를 돌아다녔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취지로 계속 논의되는 건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예를 들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런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 출신으로는 고민정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도 제주에서 이분도 거의 공천이 뭐 확정되었나요? 하여튼 이분이 거의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라고 공천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그게 보도에 의하면 네. 처음에는 참석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었다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부인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진실관계는 좀 차차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조정식 사무총장, 정성호 의원, 김병기 수석 참총장 이렇게 회의를 했다. 단 3명이에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 4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병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이걸 왜 밀실 공천이라는 것으로 하느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실제로 그렇게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김두관 의원도 대표가 사무총장이나 뭐 수석 사무부총장 불러다 놓고 어떤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무적 판단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사자들에게 돈봉투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묻는다든지 뭐 인재근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에 대한 권유를 한다든지 이게 당대표로서 뭐 좋은 말로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천관리위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 저는 오히려 이게 사천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인 게 대통령실에서는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한테도 사퇴 요구를 했다가 뭐 비대위원장이 거절하고 뭐 어디 박진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현모 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전략공천 지역인데 그 부분에 예비후보 등록한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보도된 걸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의 어떤 얘기가 나온다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신 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일부 의원은 뭐 보도된 사실에 뭐 수도권 A 의원 뭐 호남 B 의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게 뭐 사천 논란, 뭐 공천 학살 이런 단어는 유독 민주당에만 쓰인다는 것이 저는 좀 그 부분이 이게 공정한 것인가 그런 의문은 계속 들더라고요.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강력하게 비난해서 이제 친문 인사들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친문 인사들은 특히 이거 뭐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시점에 이현주 의원이 당을 넘어오면서 공천과 무관하게 넘어왔다. 이것도 또 그렇게 뭐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현주 전 의원 공천을 받을까요? 저는 이분이 공천받을 거 아니면 넘어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 정성호 의원이 소개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오랜 시간 숙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보도 나온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복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복당을 했었다는 것은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제 인사들이 공천에 있어서 학살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탈당을 했었던 이현주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거는 문재인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이 본인 연락 올 줄 몰랐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쪽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안티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현주 의원이 19대 20대 때 광명을에서 지역구 의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소속으로서. 근데 지금 그 지역에 이제 비명계로
양기대 의원이 네. 기대되는 게 아니라 양기대 의원이 그 현역으로 있는데요. 민주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양기대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 비례 양이원영 의원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호자로서 광명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다시 지역구를 받는다면 본인이 19대 20대면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 21대 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와달라고 한 이현주 의원이 돌아갔을 때 그럼 양이원영 의원은 친명 호소인이 되는 것인가. 참 그 부분도 결국에는 공천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과연 뭐 새로운 제3지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초반 어떤 행보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뭐 북콘서트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합류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정치 인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복당을 했는데 글쎄요 이분의 지금 현재 스탠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뭐 친문인데 이런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이분의 스탠스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고 그 앞장서겠다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만큼 다 흡수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으면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야당 지지율이 그만큼 흡수하지 못하는 점은 강력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3지대로 눈을 돌리는 유권자들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그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아주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뭐 화재 출마자라 그래야 되나요? 인천 계양을의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안 의원이 주장했던 300조 원의 행방을 똑똑히 물어보겠다. 그리고 윤지호 씨를 데려오라 이런 그 요청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당선을 노린 것 같지는 않죠?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완주 목표도 없다. 그저 안민석 의원에 대한 낙선만 노린다라고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동규 씨는 뭐 완주를 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떠한 복수심이랄까요. 뭐 그 이재명을 떨어뜨리겠다, 낙선을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출마를 한 것 같은데 출마라는 것은 자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이라든지 이런 대선이라든지 선거를 치르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출마를 하고 이렇게 뭐 본인이 기탁금을 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그 비용을 보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선거사무소 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언론에다가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또 본인의 SNS를 통하든지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총선에 출마라는 형태로 해야 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뭐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출마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 특검이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면은 더 모든 것에 대해서 면면이 밝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정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성사가 됐다면 지금 이제 통과가 됐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텐데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검찰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재판부가 직접 공소장 변경을 하라. 이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금품에 대해서 분명히 관여한 게 맞으니 공소장 변경을 해야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채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출이 아닐까. 심지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있고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의 화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왜 자유통일당까지 입당하면서까지 개항을 해 출마해서 본인의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더 항소심에서 공고히 하려고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